그 김건희 씨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우리 사회가 뚫렸나 이 부분을 또 돌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김건희 씨가 이번에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한 말이 결혼 전 일까지 문제가 돼서 속상하다. 근데 이 말이 딱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주요 논리였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블러핑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성의 없게 결혼 전 일 가지고 삼부토건 의혹 때 지난 대선 때도 2022년에도 보면은 명절 선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결국에 이게 민주당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장면들을 또 봐야 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착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정치 보복이다 얘기할 건데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또 무엇이 더 세상에 알려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김건희 씨 구속 수감과 관련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그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 국민의힘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나온 모양이에요. 네, 특별히 드릴 것이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이 의견으로 통일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 내에서 의견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이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당의 경선으로 선출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거의 기계적으로 당 내에 중간 정도의 지점을 찍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말을 딱히 안 썩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 말인즉슨 결국에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민의힘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조경태 의원 같이 찬탄파 입장에서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사필 규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근데 사실 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다수는 다른 핑계를 또 대는 게 아닐까. 저는 대표적으로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가 했던 별건 수사 운운하는 이것이 아마 핵심 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재 그냥 죄송합니다 말이 엉키는데 아예 대놓고 옹호를 못 하겠으니까 별건 수사나 이런 걸로 이제 트집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결국 노선을 잡은 것 같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어떤 정치인이 윤 어게인은 김건희 어게인이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 보면은 서해건설 측이 자수서를 써냈잖아요. 이제 아까 그 별건이다라고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어제 영장 심사에서도 주장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수사 대상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에는 그게 혐의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을 갖고 얘기했으니 별건이다라고 하는데 유상범 의원이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얘기한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서희건설은 왜 그랬을까? 본인이 회장명의 자수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 시계 사줬다는 분은 아예 이제 얼굴도 드러내고 서아무개 이름까지 다 공개하면서 지금 언론과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해요.
제가 언론에 있는 입장이지만 참 이런 인터뷰에 단독 다 달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언론도 좀 그 관행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단독입니까? 돌아가면서 보니까 다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건희 씨가 남편이 현직 대통령일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지금 다들 돌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이미 서희건설은 소문이 많았고요. 양재동 사옥에 한 층을 별도의 그 선거운동 그 본부처럼 건진 법사가 건진에게 내줬죠. 활용을 했고 거기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게 그때 소문에 다 났어요. 그리고 서희건설이 그 후원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서희로서는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본인들은 더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먼저 그냥 까고 나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 그게 이제 항상 아니 사람들이 왜냐하면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특검이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예.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서희건설 언론 보도가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단독 보도 중에 그 매장 직원이 누가 와서 네. 예 이런 것까지 나왔으니까 아니 서희건설의 그 사이가 총리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 총리 비서실장이 왜 됐냐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들이 많았어요. 당시 여권에서는 소문이 많이 났던 사안이에요. 결국은 내가 봤을 땐 터질 게 터진 건데.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하고 재산 등록했더니 아마 공직자로서는 그때 제일 많았죠. 맞습니다. 네, 그 검사가 주로 정치권 인사가 갔던 자리에 검사가 느닷없이 비서실장에 앉으니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를 가지고 얘기했고 또 처갓집이 서희건설이고 서희건설이 또 건진과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서 서희건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서희건설이 뭐 건설업계에서는 뭐 중견기업이다. 뭐 지금 기사를 보면 그런데 뭐 사실 국민들이 다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의 큰 기업은 아닌데 이 서희건설이 어떻게 김건희 씨에게 접근이 가능했느냐. 결국 매개체는 건진이다. 예. 근데 서희건설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는 요즘 건데.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지주택 줄여서 예, 이게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죠. 이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돼서는 이제 비리의 원상이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서 늘 법적인 그 리스크가 계속 가해져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 항상 비호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검사 사위를 둔 것이고 그리고 검사의 권력과 더 가깝게 지냈을 것이다. 이런 세간의 얘기도 있었던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세간의 이야기들이 아는 사람들만 알고 이른바 지라시로만 돌았던 내용이 이제는 어떤 팩트로 네. 사실로 세상에 공개가 되고 있는 이걸 보면 뭐 법정에서도 나왔다는 이른바 화무 11홍 이야기가 뭐 이렇게 여실히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순간이 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뭐 화무 11홍은 사실 또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도 그대로 또 적용돼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겠죠. 예. 김선희 평론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관련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까? 오늘 이제 21g도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증축공사 21g이라는 업체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이 공사를 수주해서 했느냐 뭐 이런 결국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전시 이런 것들을 맡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게 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떨까? 아니 근데 흉흉한 예. 그 소문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공사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사 금액의 몇 배, 한 3배 정도를 튕겨서 견적서를 내게 만들고 다시 뭐 리베이트로 다시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공사에 들어갔던 하청업체 뭐 근로자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리베이트를 누가 받아요? 그 결국은 글로 가는 거죠. 근로가 얼루입니까? 꼭 얘기해야 됩니까? 네.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 예. 매개체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 근데 정말 예. 이거는 저는 사실은 그런 소문을 듣고 예.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예.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이건 부정부패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특히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폭발력이 클 거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내란 이유.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이미 국민들에게 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찌됐건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는 선출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국정농단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네, 뭐 그런 예상이 많이 있었죠. 근데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는 수사의 대상이 거의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이제 범죄 사실을 확정지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었고, 김건희 특검은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예상이 다 있었고요. 그게 이제 범죄의 노다지, 범죄의 화수분,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국민들이 전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까 서희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김혜성 씨도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집사 게이트도 예, 뭐, 집사 게이트도 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계속 뻗어 있어서, 이게 이제 11월 말까지가 이제 특검의 그러니까 최장 기간인데요. 대통령의 허가까지 받아서 30일을 연장하면 11월 말까지인데, 30일 그때까지도 두 번. 예, 두 번 연장하더라도 최장 기간이 11월. 준비기간까지 하면 170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해 보니까 11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그렇게 특검은 보입니다. 벌써 특검법 개정해서 좀 조금 더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네, 벌써부터 그럴 나올 수도 정도로 있어요. 워낙 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서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그 수사 범위와 수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하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잘 하고 있고 기간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질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저는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방문이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국가의 대통령 그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그 권력을 그 사적으로 이용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사도 수사인데 그러면 그 김건희 씨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우리 사회가 뚫렸나 이 부분을 또 돌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김건희 씨가 이번에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한 말이 결혼 전 일까지 문제가 돼서 속상하다. 근데 이 말이 딱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주요 논리였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블러핑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성의 없게 결혼 전 일 가지고 삼부토건 의혹 때 지난 대선 때도 2022년에도 보면은 명절 선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결국에 이게 민주당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 가려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블라인드가 돼버리는 이런 정치 문화와 구조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구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씨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뛰어들어서 유사 권력을 혹은 진짜 권력을 향유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 미움의 기초에서 적이 싫어서 이쪽을 지지하거나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인사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김건희 씨와 별개로 이상하게 삼부토건, 서해건설 이 토건 기업들하고 윤 전 대통령 유착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소위 건폭몰이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물론 건설 노조 사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취업 발선을 하는 것까지 문제를 삼고 심지어는 그 결과로 지금 건설 현장에 브로커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토건기업 관점에서 정책을 봤기 때문에 건폭몰이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ILO에서 경고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닌지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예, 어쨌든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민의힘 압수수색에도 또 나섰어요. 아마도 그 뭐 명태균 씨 공천개 의혹도 있고 또 건진법사 통해서 통일교가 뭐 대거 당원에 가입한 건 아니냐. 뭐 지난 대선 때 통일교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아예 통일교 측이 공식적으로 정하고 뭐 했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당원 명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확보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국민의힘 제1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살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냐. 야당 파괴 공작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름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빤히 알면서도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한번 송원석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었는데 야당 탄압이라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그 혁신위도 띄우고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전당대회 국면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그 지고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뭔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야 그래도 야당이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예. 하면서 국민들이 귀를 좀 기울일 텐데 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쳤을 수 없는 당이라고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게 도저히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뭐 조금 더 특검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제1야당의 중앙 당사를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 한다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된 다음 날 바로 뭐 압수수색 들어온다든지 이런 시기를 보면 썩 달갑지 않죠. 사실 달갑지 않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좀 심하네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나 제1야당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전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 말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꼭 해야 될 말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야당 탄압하고 싶으려면 꼭 해야 될 말도 있어요. 김건희가 구속이 역사상으로 얼마나 큰 참담한 일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얘기는 노답 정당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이 없는 정당이 무슨 또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데자뷰가 되는 것이죠. 2021년이죠. 2022년이죠. 2022년 가을에 민주당을 압수수색을 했죠. 검찰이요. 그때 민주당 압수수색 할 때 그 지금의 국힘의원들이 했던 말들이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당권 주자로고 있는 장동혁 이런 분들은 판사가 내준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아주 쿨하게 얘기하셨고 예. 다른 분들은 떳떳하면 문 열어라 이런 얘기를 다들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본인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그걸 곱게 보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사실 뭐 방금 말씀 잘 하셨지만 압수수색 당할 때마다 사실 개혁신당도 저는 그랬다고 지적을 했었고 사실 변호인이 입회를 해가지고 목록에 없는 거 다 거르고 시간도 좀 끌 수 있고 하는 거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임의 제출 방식을 썼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당원 명부가 워낙 내밀하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면 안 되는 정보가 있고 목록에 없는 게 있으면 걸러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저도 기억이 나요.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색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예. 그대로 똑같은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중이죠? 22일 날 대표 뽑죠. 네, 22일이죠. 예, 돌아가면서 합동연설회 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인지 전환길 무슨 뭐 샤우팅 예. 대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승전 전환길이죠. 전환길 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의힘은 아주 곤혹스럽겠어요, 김수민 평론가. 근데 뭐 자초한 일이 아닌가. 네. 뭐 삼전이라는 말도 있죠. 국민의힘 삼전에 발목 잡혔다. 3전? 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일 처음 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전두환 근데 그 삼성전자가 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거는 이제 낚시용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두환, 전광훈, 전환길 이렇게 아이고, 예. 얘기를 했었고 뭐 전을 또 다른 전을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당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당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의 조합이라든지 협회 정도
수준이 돼버리고 리더십이 붕괴를 했기 때문에 전환길 씨 같은 분의 지분이 생겨버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야 유튜브에 나가야 그쪽 층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이제 행태가 반복이 되는 건데 가장 한심한 건 전 김문수 후보하고 그 장동혁 후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은 사실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탄핵 찬성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다. 전환길로 대표되는 그 지지층을 놓고 김문수 대 장동혁으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의 결정자는 전환길 씨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환길의 그 대구 당원대회에서의 난동, 이 난동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징계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징계도 못하고 뒤로 미뤘잖아요. 내일이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월요일이었는데 그걸 계속 결정을 못하고 계속 미룰 이게 정도로 뭐냐면 내일이라는 얘기는 내일도 전환길 씨가 뭐라고 했는지가 또 뉴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길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이 전당대회인데 다 예상을 했었고요. 다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는 노답 정권. 여기는 해산되고 강제 해산되고 파산돼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환길 씨가 부상하면서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정광훈 목사가 전환길 씨의 부상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었죠.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이게 그렇죠. 쌍권에서 쌍전으로 했죠. 예. 바뀐 건데 정광훈 전환길 예. 이게 지금 그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극우 아스팔트 세력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 주도적 위치로 당을 끌고 가는 상황이 되면 그건 극우 정당입니다. 극우 정당이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치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고쳐 못 쓰는 당이 됐다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네. 또 어떤 언론에서는 또 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폭동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전날 뭐 문자를 보냈다 정광훈 목사 측에 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원 형태여서 네. 뭐 사실관계가 어떨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시간이 가야 가려질 것 같은데 오늘 정광훈 목사가 아마 기자들을 만난 것 같은데 기자들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런 문자 온 게 사실이냐. 근데 정광훈 목사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자꾸 안 하고 안 했죠.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 네. 이쪽에서 온 사람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네. 날 찾아왔다. 정치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네. 똑바로 안 해서 저 탄핵된 거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네. 하는데 일단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수석 밑에 있는 비서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사회 비서관이 왔는데 아니 대통령이 말이야 왜 이렇게 정치를 하냐 말이야. 나는 그때 이미 벌써 탄핵될 걸 나는 감 잡은 거라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회수석 비서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그것이 뭐 대통령한테 전달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로부터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조언 이런 거 말고는 뭐 대통령실에서 뭐 따로 인원을 모아달라든가 이런 요청은 받으신 적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냐고. 내가 대답 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이미 미국 가 있었어. 미국 가 있었다고. 근데 말이야 서부 집업 사태를 정광훈 목사가 배후에서 다 조정했다. 정신들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뭐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또 들으면서 어떨까 싶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건데 대답 다 했다고 하는데 대답했으면 왜 질문을 또 했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김수희 평론가 이제 남은 시간이 4분은 안 되는데 김수희 평론가한테 먼저 대답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로 그 서부지방법원 영장심사 하루 전날 어떤 좀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달라고 네. 도움 요청을 했는지 이게 팩트로 또 확인된다고 한다면 또 파장이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내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란이었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보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체포를 거부했던 것도 국토 참절 목적의 내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검에서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는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나아가서는 이게 서울 서부지법까지도 내란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난동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만 보면 법적으로는 소유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이게 윤 전 대통령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란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문자 메시지로 정말 그 참석까지 독려했다면 그게 무슨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하고 회식이라도 한번 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니었던 이상은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아마 좀 치고 들어가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얼마 전에 신혜식 씨가 무슨 고백을 하면서 청와대 그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신혜식 발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걸 신혜식 씨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에 서로 이제 뭐 실제로 연관이 안 됐든 혹은 됐는데 발뺌하던 것이든 더 뭔가를 각자가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진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기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예. 관련해서 뭐 얘기 좀 들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정말 도움 요청이 있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왜 광화문하고 좀 다르서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집회가 있었는데 막 경쟁해서 서로 다른 데 모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화문파, 예.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예, 좀 예, 나눠져 예, 있었죠. 예. 예. 그때 이거를 한 곳으로 모이자 뭐 지금 이런 건가 보죠? 근데 뭐 집행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에 더 많이 모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신혜식 씨가 이제 폭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 꼬봉이냐 이러면서 이제 공익 제보자로 이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광훈도 그때 같이 그런 SOS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정광훈은 그게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서부지법파 난동 폭동에 대해서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신혜숙 씨를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그때 같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도생 서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면서 자기 산을 국리만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폭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극우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고 또 그분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그 연락은 있었을 거라고 예측은 돼요.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이게 수사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본인의 어떤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각조각들이 전부 퍼즐이 맞춰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김수진 평론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일어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쯤 되면 김수진 평론가가 끝까지 좀 있다가 갈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자, 이 부분 지금 저 세 분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지금 다들 그 가담자들이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조직적인 그 폭동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도 궁금한 게 왜 12월 3일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러니까 그 왜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 궁금증을 네. 내란 특검이 반드시 좀 해소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2, 3에 주목하시라.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 부분도 12월 3일 아니면 1월 23일. 예, 네. 반드시 좀 그 내란 특검에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혁신당 오늘 저 행정안전부에서 광복절 저녁에 있을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관한 보도자료도 다 내놓았고 아마도 광복 80주년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80명의 국민 대표단이 이재명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임명식을 진행하고 뭐 예산은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은 안 가겠다. 아니 근데 취임식 한 거 아니에요? 취임 선서식 했잖아요. 6월 4일 날. 그리고 취임식 직후에 이미 국민 임명식 따로 하겠다. 처음에는 네, 재헌절 그랬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때가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광복절로 미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취임식이 아니고 간이 취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전 시기가- 대통령은 취임식만 하고 이런 행사는 하지는 않았었죠. 네, 예.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취임 선서식을 하고 간이든 뭐 거창하게든 했잖아요. 하고 이미 임기가 시작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 임기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8.15 80주년에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임명받았다는 식으로 취임식을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반대 진영, 그러니까 상대 진영은 완전히 쑥밭이 돼서 초상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많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축제 잔치를 벌리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한다고요? 그게 진짜 국민 통합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예산 들여서 세금 들여서 저는 굉장히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초창기에 국민 통합 행보를 하고 이렇게 보였던 것 자체가 명분도 잃고 저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화자찬하는 거구만.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예. 오히려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분들에게 오히려 분노를 더 높이는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면복권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사면 복권도 얘기가 예. 있죠. 왜냐하면 광복 80주년에 윤미향 같은 분을 사면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김현정 의원 얘기 좀 들어보고 나서 윤재관 대변인 이야기 들으면 딱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치적 의도가 짙게 짙어 불참하겠다는 변명은 국민 주권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며 여전히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자백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입니다. 자, 정치권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생각은 어때요? 국민과 국격을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판단해서 선택한 정부가 취임이 아니고 국민부터 임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새 컨셉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달갑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국민을 존중한다면 참석을 해야죠. 또 하나는 국격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있고 난 뒤에도 여야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격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네.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존중하고 국격을 지키기 위한 행위거든요. 정치가 그러한 기본적인 금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6월 4일 날 다 참석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릴라 게시판 정상희님 모두가 화합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뉴스짓게 오늘도 청취 중입니다. 이영래님 정치인 사면 특권인 거죠. 그러니 다들 부정을 저지르고서라도 국회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한심합니다. 김근희님 조국 전 대표님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